네,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시고 국민들께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은 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정쟁 사안보다는 뭐 이제 대한민국의 청사진 어떤 것을 제시하실지 정책 위주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그 반응이 뜨거웠던 것들이 있어서 관련해 좀 질문을 드릴게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요거 지시를 하신 건가요?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검토하라고? 네. 제가 우리 청년 선대위가 있는데 네네. 이 청년 선대위에서 이제 리스너 프로그램이라고 민원을 들어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 탈모약 너무 부담된다. 이거 건강보험에 해야 된다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검토를 지시하라고 했는데 저도 주변에 이제 이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도 건강에 가는 건데 왜 보험이 안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다. 검토하자 이렇게 지금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이 주로 쓰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지금 패러디도 하고 이재명이 원래 이제 이재명이 한다 거기서 이제 좀 바뀐 슬로건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패러디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반응 굉장히 뜨거운데 아이디어를 좀 누가 좀 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 선대위, 다이너마이트 선대위가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나의 머리를 이제 저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기 뽑는다는 안 돼서 심는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청년 선대위가 들은 여러 가지 민원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를 또 굉장히 좀 깊이 좀 들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우리 정치인들은 거대 담론에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아주 소소한 그런 일들로 인생이란 점철되어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 소확행 정책을 좀 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아주 괜찮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그 신년 기자회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력 세계 5위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제시를 하셨어요. 이게 듣기만 해도 상당히 좀 가슴이 설레는 그런 수치들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력이나 수단이 필요할 텐데 어떤 걸 좀 구상하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성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1%대 그리고 보통 한 개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졌거든요. 계속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1%대로 떨어졌는데 저는 이게 이제 2%, 3%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기회도 늘어나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좀 완화되고 또 미래가 없어서 생기는 저출생 문제, 희망이 없어서 저출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다시 경제가 회복하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두 가지를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과제인데 불공정과 양극화를 완화하면 자원의 효율성이 생겨나고 사람들에게 열정이 생겨난다. 이걸 이제 공정성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하고 이제 갈등이 발생하니까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또 에너지 전환, 또 주기적인 팬데믹 이런 것들이 위기 요인이긴 한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가 투자, 그다음에 교육 혁신, 또 과학기술 투자라든지 또 규제의 합리화 등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남들보다 조금만 빨리 가면 선도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서 전환적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계기로 만들자. 이게 이제 저희 전환성장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이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성장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대도약의 시대를 말씀을 하시면서 유능한 인재 그리고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그 후보께서 그리시는 국민 통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 제일 큰 게 결국 인적 역량, 인재고 이 인재들을 진영을 가리지 말고 임명하는 건 제 권한이지만 가리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최대로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쓴다. 그게 결국은 통합의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통합의 원칙 하에 실용적 내각을 꾸리고 정책이나 인재를 차별하지 말자. 그러면 국가 역량이 최대로 발휘돼서 저희가 꿈꾸고 있는 다시 성장하는 사회, 또 공정한 사회, 또 희망 넘치는 사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념이란 진영이란 부분에서는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민 대도약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이제 세계 10위권으로 선진국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 총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과연 그만큼 올라갔느냐.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또 산재 사망률 가장 높은 나라, 노인 빈곤율 제일 높은 나라. 이거 사실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잘 사는 나라 만들자. 국가가 잘 사는 만큼 국민들도 나라만큼 잘 사는 그런 세상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국민도 도약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환적 공정 성장 이게 그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제일 공약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 공정한 사회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은 여러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과 지방. 지금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그렇죠. 지방은 인구 부족으로 소멸하고 양쪽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균형을 회복해야죠. 공정성을 회복해야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 문제에 심각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균형도 회복해야 된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내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수를 덜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잘 없습니다.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죠. 또는 남과 여 성별 이 엄청난 격차, 또는 노동과 자본 간의 격차 이런 것도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소위 기술 탈취, 또 원가 후려치기, 경영 성과 가로채기 같은 게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런 식으로 경영 성과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니까 여력이 없어가지고 좋은 인재를 좋은 대우를 해주고 채용해서 성장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정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면 중소기업도 여지가 좀 생길 거고 중소기업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기도 하고 또 성장의 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는 또 희망이 될 수 있을 거고. 네. 또 사실은 그 후보께서 그리고 선대위에서 변화 그리고 혁신을 꾀하고 계신데 이제 그 기본 시리즈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조금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제가 도전자의 입장에 있을 때 그때는 뭔가 관심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제시해야 됩니다. 이제 유명한 게 유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 소득, 사실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미래 사회에는 선택 회피할 여지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정책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고 기본 주택은 우리 부동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 책임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최소한의 그 장기 저리 대출의 기회를 국민들이 조금은 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기본 금융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꼭 필요하다. 양극화 완화 정책으로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획기적인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진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걸 포기한 것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다. 그리고 그럼 기본 시리즈는 그럼 뭐냐? 성장을 회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양극화를 완화하고 또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정책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는 포기할 생각은 없고 다만 비중이 도전자일 때의 비중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의 비중이 약간 조정된 거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저희가 바꾼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권자들의 아무래도 최대 관심 부동산일 것 같은데 뭐 기본주택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대대적 공급 대책이 뭐 설 전에는 나올 것이다 발표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 뭐 이런 네.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 위주로 이제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 과연 서민들이 그 가격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지적이거든요.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가 쉽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좁게 보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신속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투기 투자용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대원칙 속에 우리 국민들께서 합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보유세, 토지 보유세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0.17%. 그 지적이 한 많죠. 네. 네. 다른 나라는 보통 1%, 0.8% 되니까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보유세를 올리고 대신에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거래세 부담을 낮춰야 된다. 이게 합의 아닙니까? 네네. 근데 최근에 이 모든 게 엉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공급이 맞습니다. 일단 부족하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을 공공택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세의 거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두 번째는 양도세 관련된 것인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빨리 팔으라고 중과를 해놨는데 이미 너무 올라가지고 종부세를 부담받고 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좀 팔아야 되겠다고 싶은데 이미 70% 80% 양도세를 내라고 하니까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탈출할 수 있게 시중에 매물이 출회될 수 있게 한시적으로 빨리 탈출하면 많이 6개월, 깎아주고 9개월, 그래서 6개월, 9개월, 10일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여서 그것도 역시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쉽게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저한테 이제 비난이 종부세를 왜 깎아주려고 그러냐 이런 게 있는데 종부세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올리면 부과하면 안 되는데 부과된 게 꽤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회주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공공주택이에요 일종의. 거기다 부과를 하는 게 있고요. 네네네. 종중토지, 네. 종중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렇죠, 묘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 종부세를 부과하니까 묘토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종교재단 재산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이거는 제외해 주자. 그게 합리적이다. 재산세 부분도 너무 갑자기 올라가지고 3배, 4배 나오니까 좀 이게 단계적으로 조정하자. 그래 조세 저항을 줄이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신규 공급 가격을 낮은 건설원가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좀 국가의 금융 지원을 받아서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로 원하는 기간 살 수 있게 하는 기본주택 또는 우리 당대표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누구나 주택 현재의 가격으로 미래에 살 수 있게 이런 제도들 또는 뭐 토지는 놔두고 건축물만 분양받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낮은 가격으로 토지 취득을 할 수 있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게 정책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다 오히려. 그 목표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그린벨트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시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도 있고 또 지금 효율화를 위해서 뭐 풀어야 된다. 이게 항상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모든 정책에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정책 목표. 그런데 그린벨트도 역시 이제 주거 환경을 보존하고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죠. 또 수도권의 과도한 밀집을 막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유지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이거 평생 벌어도 집을 못 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포 매수가 발생하고 있고 해서 적정한 가격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문제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는 한시적 양도세 단계별 면제를 통해서 이제 기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제일 빠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택지들 중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좀 밀도를 올려주면서, 그러니까 소위 용적률을 좀 올려주고 층수 규제를 완화해서 추가 공급을 하게 하는 것,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세 번째는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 고속도로 이런 네네. 것들 때문에 도시가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화화하면 위를 택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 재정비에도 도움이 되고 택지도 공급한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린벨트 훼손은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아이고 평생 나는 집을 못 사겠구나. 아파트 한 평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해서 이제는 꿈도 꿀 수 없네 라는 상황을 방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미 훼손된 별로 보존 가치 없는 그린벨트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주택 공급을 하면 그게 오히려 공익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충분히 유연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았다는 뜻으로. 필요하면 공급한다. 필요하면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 정책 추진 내용들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25조, 30조 이게 설 전에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전체 규모는 100조 원도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시작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방역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도 냈고 그러라고 우리가 권한도 위임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방역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면서 집에도 나오지 마라, 마스크 써라, 뭐 네 명 이상 모이지 말라, 온갖 규제를 가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GDP의 10% 정도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1.3%밖에 지원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다 부담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안 그래도 국민들 가계부채 비율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국가 부채 비율은 제일 낮은 축에 속하고요. 국가가 평소에도 가계에 지원하는 금액,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게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에 맞닥뜨려도 정부가 개인한테 돈은 빌려줬는데 이거 빌려준 거거든요. 그렇죠. 지원은 정말로 적었다. 그래서 100조 정도를 추가해도 다른 나라가 이미 작년까지 지원한 금액에도 못 미친다. 그러니 김종인 대표께서 마침 100조 원 지원 얘기도 하고 또 윤석열 후보께서도 50조 원 지원도 얘기하니까 떼졌다. 저는 전에 25조 원 얘기했다가 포퓰리스트다, 뭐 매표 행위다 많이 비난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소심해졌는데 야당의 그 선대위원장 또 후보가 얘기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다른 나라에까지 못 미쳐도 너무 적게 했으니까 좀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선제적으로 좀 과감하게 하자, 그런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서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뜻을 밝히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처가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두 가지 재무부하고 기획예산처를 합쳤는데 이게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각 부처들이 너무 종속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 야당의 어떤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부 장관 보고 장관님은 뭐 기재부의 복지국장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들이 창의적으로 자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결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옳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효율을 가로막는 제도니까 옛날에 했던 것처럼 분리하자. 분리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는 총리실 또는 대통령 직속인데 미국 방식으로, 미국이 이제 백악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직접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또 예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걸 막을 보관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산의 정치화 문제는 사실 이제 일부에서 예산 기능을 전적으로 국회에 넘기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되죠. 그래서 원래는 삼권 분립 국가라서 예산 편성은 행정부가, 심의는 의회가, 집행은 다시 행정부가, 이렇게 하게 돼 있고,
또 행정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지휘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총리 밑에 기재부 시켜서 예산을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관리할 것인지는 그건 권한의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백악관 방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정치화를 막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는 오히려 반대 측면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하고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인데 이게 과연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출 권력의 임명 권력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든 행정부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니까 국민의 명령이 따라야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행정부에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기재부가 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저는 갖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선거와 관련된 얘기도 좀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최근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골든 크로스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메시지나 행보는 좀 어디에 집중하실 계획이신지? 저희는 이제 아주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는데, 근데 상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크로스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골든 크로스 측면, 데드 크로스 측면 둘 다 따지면 이제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건 냉정한 사실이고요. 저는 그게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시적 실망이고 그 지지율이 우리한테 온 게 아니니까요. 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확대하는, 즉 그래프가 우상향 되게 하는 길은 뭐냐. 우리 국민들께서 결국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삶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회고적 투표, 저 잘못했으니까 혼 좀 내자, 책임을 묻자 이런 거지만 대선은 미래지향적인 투표라는 거잖아요. 전망적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 삶이 달려있고 이 나라 운명이 달려있으니까 결국 누가 유능하냐, 누가 약속을 지킬 것인가, 누가 훨씬 더 좋은 계획,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철학과 비전, 가치, 정책들을 잘 보여드리고 또 제가 역량이 있다는 사실을 시장, 도지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로 증명하려고 또 열심히 설명드리고 이게 이제 빈말이 아니라 실천의 결과라는 점을 실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끊임없이 설명드리고 또 저희한테 더 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 또 사실이 아닌 뭐 곡해 이런 것들도 잘 털어내고 설명드리고 또 제가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채우고 또 사과드리고 또 다시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는 점을 또 열심히 설명드리면 결국은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합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사실이 아닌 곡해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우 많지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매우 좌파 정치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매우 실용주의자여서 현실주의자죠. 또 과격하다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대개 제가 경기도의 계곡에 수십 년 된 그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다고 하니까 다 가서 강제 철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그 10개월을 준비해가지고요. 주민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다 스스로 자진 철거했어요. 설명해서. 제가 강제 철거한 거는 1,500건 중에서 5개밖에 없습니다. 99.7%는 자진 철거했는데 이런 점들을 사실 잘 모르는 거죠. 매우 과격하게 억압적이지 않냐. 또 저희가 이재명은 합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그랬더니 혹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막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공격이 있고 그런 이제 불신이 생기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하면 원치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제 신념에도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지라도 또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면 즉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말을 바꿨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내일부터 그 이낙연 전 대표랑 이제 광주에 시작하는 비전 투어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광주 여권의 심장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 낼지가 좀 궁금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남은 민주당의 그 정치적 뿌리고 또 크게 보면 우리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개혁 정신의 산실이죠. 근데 그 점을 부인할 수 없고 그래도 저도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이제 호남의 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우리 호남인들이 생각하는 개혁된 나라, 더 발전한 나라, 인권과 평화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더 나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를 설명드리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함께 할 그런 의지도 좀 보여드리고 또 격려도 좀 받고 부탁도 좀 드리고 그러려고 하지요. 그러면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큰 힘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는 하나의 진영이 분열되지 않고 좀 서로 부족하고 흡족하지 않은 게 있어도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걸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집권했을 경우에 어떤 모양으로 국정을 운영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네.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집권 역량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로 보는 거죠. 모든 후보들이 약간 서로 불만이 있고 하더라도 또 힘 합치고 또 민주당에서 나갔던 분들 다 대통합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또 약간 갈라졌던 열린민주당과도 합당하고 또 예를 들면 후보들끼리도 역할을 잘 나눠서 네. 이렇게 협력하는 모양새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됐을 때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점들을 저희는 좀 미리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체감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60여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그 후보께서 어떤 메시지 내시고 어떤 행보하시는지 또 선대위가 어떻게 굴러갈지 국민과 함께 저희 언론들도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